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논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논리학이란 뭐 말과 말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제 명제를 배웠으니까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논리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결국에는 명제가 논리학의 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단위가 되는 명제는 뭐냐면 문장 중에서 또는 진술 중에서 참이나 거짓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어떤 거는 명확하게 참이거나 거짓인 문장도 있고 어떤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참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고 또는 거짓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명제도 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예 제가 뭐 대머리의 역설, 더미의 역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이나 거짓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래 이 2번에서 명제의 정의랑 관련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게 이 배중률이라고 하는 좀 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 표현만 그렇습니다. 보면 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거든요. 가운데 중자요. 가운데 중자. 가운데를 배제하는 원칙이라고 해서 배중률. 가운데를 배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그런 명제는 없다. 참이면 참이고 또는 뭐 거짓이면 거짓이지. 참 거짓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참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고 뭐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하다 이런 명제 갖고 얘기해봤지만 그걸 뭐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거짓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런 것도 명제인데 그런 거 말고 대머리 역설이나 더미 역설처럼 이것은 덤이다 또는 이 사람은 대머리다 이렇게 하는 명제에서 어떤 순간은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중률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중률에 위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배중률은 우리의 원칙인데 그것에 위배된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이다, 패러독스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논리학의 한계다 또는 우리가 가진 말의 한계다. 뭐에 비해서? 수학에 비해서, 수에 비해서 우리의 말은 그렇게 엄격하거나 엄밀하지 못하다. 엄격하려고 해도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논리학의 단위가 되는 이 명제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A는 B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하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하지 않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정언 명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 뭐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어떤 걸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A라면 B다. 기호로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A라면 B다. 이 사람은 동물이다를 이렇게 가언 명제, 어떤 가정을 했다라고 해서요. 그렇게 표현해 보면 어떤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 존재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학생 여러분이라면 또는 뭐 옛날 수학 시간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이 원래 명제하고 이 대우 명제라고 해서 대우 명제는 같다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우 명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원래 명제에 대해서 이걸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있는 걸 부정하고 앞에다 놓고 앞에 있는 거를 부정해서 뒤에다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다. 마치 수학처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것도 이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의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서술해 본 겁니다.
선생님 정언명제가 있고 이렇게 가언명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데 명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패턴이죠. 이 두 가지 알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정언명제라고 하는 건 요 말 자체가 뭐 A는 B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가언명제랑 구분하려고 이 정언명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원숭이도 이해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혹시나 스스로 원숭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혹시나 논리학 강의를 비교해 보시면 뭐 그나마 제가 제일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강의를 들으면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게 제 강의를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칸트 얘기 잠깐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여러분 칸트 하면은 의무론적 윤리설 또는 뭐 빛나는 도덕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을 보면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저렇게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률이 내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묘비병이 칸트 묘비병이잖아요. 그렇게 도덕률을 강조했던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률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옛날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정언명법이라고 해요. 정언명법이라고. 그건 뭐냐면 어떤 가정,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면 어떤 경우 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칸트의 윤리설에 따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좀 실용적이고 결과적인으로 이득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공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칸트 같은 사람은 그런 정언명법을 얘기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까닭은 이렇게 가언명제와 정언명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차이를 좀 여러분들한테 칸트를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집합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모든 정언명제를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사실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를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이걸 이렇게 한번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집합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동물의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존재가 만약에 이 원소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동물이 됩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이해가 되죠. 요 집합 구도에서.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동물이다. 어떤 존재가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면 그 원소는 동시에 동물의 원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동물이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대우명제를 갖고 한번 볼까요? 동물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이렇게 집합 바깥에 있어요. 동물 바깥에. 동물이 아니죠. 이 존재, 이 원소 또는 이 존재는 어때요? 절대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동물 바깥에 있으니까요. 동물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이 가언명제를 얘기할 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그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명제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고 이 각각의 스타일을 비슷한 우리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모든 정언명제를 가언명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사람은 동물이다 또는 사람이라면 동물이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같은 이퀄이니까 예,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또 그걸 집합을 한번 그려봐 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예, 논리학을 재미없게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저랑 한 10번 정도 이런 거를 더 해보면 예, 논리학, 기초 논리학이 해당하는 거, 교양 논리학이 해당하는 게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